한글로 쓰인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오래 머물렀던 듯 종이는 부드러웠고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도 나라도 달랐지만 저는 그 편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속삭이듯 절박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중에 우연히 발견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그 편지는 점점 제 인생을 바꿔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그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메흐메트 아리프입니다. 1932년 터키 앙카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흙먼지 가득한 운동장을 맨발로 뛰어다녔고 학교보다는 가축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책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시절. 1950년 가을 신문 속 작은 기사 하나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산군에 침략당했고 유엔이 파병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터키 정부는 곧장 지원을 결정했고 그때 저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마음 한켠이 뜨거웠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사실은 평범한 청년의 막연한 의무감이었죠. 며칠 뒤 짧은 훈련과 절차를 거쳐 저는 터키 제5여단 소속으로 부산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은 제가 태어난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고 길가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으며 아침 저녁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평양 북부까지 진격했다가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낙오되며 북한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매일 아침 배급된 옥수수죽 한 사발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에 침묵이 가장 안전한 언어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 감시병의 눈을 피해 옆 초소로 물을 가지러 가던 길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자 무언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고 그 위에는 기묘한 곡선과 직선이 섞인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바람에 눕듯 깔려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을 쓴 이가 울고 있었던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종이를 품속에 숨겼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는 나중에서야 한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이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문장의 주인이 누군지 그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처음엔 단순한 전쟁터의 쓰레기일 수 있었습니다. 전선에는 찢어진 지도, 반쯤 태워진 작전 명령서, 이름 모를 메모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종이는 달랐습니다. 접힌 자국이 단정했고 모서리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한 줄 한 줄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 곱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터키어도 아니고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니었기에 그 문장은 그저 알 수 없는 무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몰래 꺼내어 손끝으로 따라 그려보곤 했습니다. 손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그 글씨 속에 담긴 울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우리 부대는 결국 휴전 직전 포로교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 외곽의 수용소를 떠나 포항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는 여전히 제 군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그곳에서만큼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그 종이는 제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앙카라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밤이 되면 책상 서랍 속 작은 상자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그 곡선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읽지 못하는 글이지만 그 글은 제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전쟁 참전 사진전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당시 전투 상황이 담긴 사진뿐 아니라 당시 한국인 병사들이 남긴 유품도 일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쪽 구석에 훈민정음 해설서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거기엔 제가 갖고 있던 종이 속 글자와 똑같은 형태의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말이었고 그 글자들이 한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대사관을 찾아가 한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종이를 볼 수 있겠냐고.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접힌 종이를 꺼냈고 그 순간 직원은 말없이 오래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유서였다고요. 한국 방산업체 측에서 전달한 기술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형적인 마케팅용 자료일 거라 생각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단순한 장비 설명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가 보였죠. 우리는 곧바로 내부 분석팀을 꾸렸고 루마니아 군수본부와 국방정보실 소속 실무자들까지 투입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한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시스템 K9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배치되어 실전 검증이 끝난 상태였고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작동한 데이터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장에서 탄도 일탈률까지 2.1% 이하로 유지된 사례가 첨부돼 있었죠. 그 숫자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천궁2.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이름부터 생소했지만 성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요격률 98.7%. 실전 테스트 당시 최대 사기 동시 표적 대응 가능. 무엇보다도 방어구역 내 민간 피해 제로라는 기록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존 서유럽 시스템이 중시하는 무게감과 차별되는 점은 한국 시스템이 훨씬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단지 무기력이 아닌 자립형 방어 체계였습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분산형 센서망, 그리고 AI 기반의 탐지 알고리즘. 보고서에 첨부된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드론 5기가 순차적으로 침투했을 때 한국의 요격 시스템은 단 3초 만에 위협을 인식했고 4.1초 만에 무력화했죠.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배치된 국가들과도 교차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육군과 호주 국방부에서 온 답신은 놀랍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빠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 단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이자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내부 토론은 이어졌고 비교 분석표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장단점이 나열되었습니다. 다국적 보고 체계, 운용 비용, 부품 수급성, 심지어 정비 시간까지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그 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수 하나, 현장 대응 속도 항목에서
한국 시스템이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결국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국방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를 단지 방어하는 장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내부 공유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탁월하며 국경 지역의 실전 대응력 확보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받아들여지기까진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무시였습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잠깐 훑어본 뒤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미국제 시스템이면 우리 작전 매뉴얼과 바로 연동되지. 그 말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군 체계를 구축해왔고 훈련 매뉴얼도 무기 배치도 대부분 나토식 구조를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갑자기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장비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닌 작전 개념 자체를 흔드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외무부 쪽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측과의 외교 일정이 맞물리며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프랑스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고 우리 외교부 장관은 연이어 저녁 만찬에 참석하며 역사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기 프랑스는 대규모 문화재정 지원 패키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무기 공급 계약에 더해 문화교류, 교육 인프라, 에너지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이 패키지는 국회 외교위원회와 언론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여론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미국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나토 파트너십을 이유로 고위급 사절단을 루마니아로 보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고 동시에 조건 없는 방공 시스템 통합 지원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한국 대신 미국을 선택할 경우 지속적인 군사 인프라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한국 시스템 도입 보고서는 검토 보류로 분류되었고 한 회의에선 일부 간부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도 아니고 그들과 작전 공유를 할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국방의 핵심이 기술도 정치도 아니라 인식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아무리 실효성 있는 결과가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고정관념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언론 플레이도 시작됐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은 전례 없는 한국 의존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의 국방 자주성 훼손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인사들은 국회 질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는 저도 예상치 못한 청문회 형식의 회의에 불려갔고 그 자리에서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병사들은 국경에서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낯선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물음에 잠시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는 낯선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사는 무력한 체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아닌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결정권자들은 신중했고, 저는 점점 혼자 싸우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순진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기술만으로 안보를 논할 수 없다며 웃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 확신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건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경로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도 아니고 국방 수뇌부도 아니고 정치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경 초소 지휘관들을 직접 만났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요청했고 그중 3곳에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지금보다 낫다면 해보겠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시범 적용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항목에도 잡히지 않는 특수 예외 조항을 활용해 국경지대 3곳에 한국 소형 방공 시스템을 소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엔 큰 간판도 없었고 외부 발표도 없었습니다. 설치된 장비는 눈에 띄지 않는 고지대나 숲 경계선에 배치되었고 운용 인력도 극소수로 제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루마니아 현지 병사들이 함께 작업했고 첫날 저는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1시간에 한 번씩 장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새벽 2시 14분. 국경 북부 초소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장 민병대가 드론과 박격포를 동시에 사용해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지조차 어려운 시간대였고 기존 장비는 적외선 감지 범위 바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스템은 1.2초 만에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소형 드론들을 감지했고 AI 탐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대응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4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2대의 드론이 차례로 요격당했고 나머지 12기는 지정된 사선 위에서 연쇄적으로 격추되었습니다. 14기 중 13기 격추 1기는 민가 외곽에서 자폭하며 추락. 민간인 피해는 단 1명 경미한 찰과상. 그 순간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작전 상황판 앞에서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답. 누구도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현장은 증명해냈습니다. 3일 후 현장 지휘관이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보고 싶으십니까? 그가 보낸 사진 한 장에는 훈련 중이던 병사 둘이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펴놓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모든 말이 멈췄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믿음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첫 장엔 단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고서는 다시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현장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는 곧장 국방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회의실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논쟁들이 단 3줄 요약으로 멈춰섰습니다. 실전 요격 성공률 92.8%, 민간 피해 제로, 완전 자율 작동 검증 완료. 이 수치는 기술을 넘어 정치도 이념도 넘어서 결과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제 책상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문서만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수치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전달됐고
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방산업체의 간부도 공식 초청받았고, 루마니아 청사 내에서 열린 회의장엔 국방장관, 합참의장, 외무차관, 대통령 안보보좌관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언론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 발표된 한 문장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 그 발표는 즉시 유럽 주요 언론에 보도됐고, 몇 시간 만에 독일, 영국, 체코, 핀란드의 외교 채널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디지 영국 N방송은 조용한 기술이 거인을 이겼다. 한국형 전략이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기술 다변화 관련 내부 문건에서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 처음으로 언급됐고, 루마니아의 사례가 우선 참고 사례로 지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무기 공급 계약 일부가 중단됐고, 예정됐던 루마니아, 프랑스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한국 시스템과의 혼합 운영 제한을 내밀었습니다. 조건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선택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장비 도입을 넘는 상징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철학의 전환이었고, 우리가 스스로를 안보 주체로 선언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한국 방공 시스템은 총 7개 국경 초소에 추가 배치되었고, 현장 병력은 새로운 장비 운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방산연구소에는 루마니아 청년 장교들이 직접 파견되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직접 읽고 해석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웃으며 동료에게 설명해주던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자부심이면서도 동시에 존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 기술을 수출하면서도 절대 과장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 있는 자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는 또 하나의 책상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직속 전략 자문단 소속으로 기술 외교 관련 자문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그때 받은 종이 한 장. 요격률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에 담긴 존중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단지 기술을 수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았고, 필요한 순간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 따뜻한 단호함이 제 생각과 신념을 바꿔놓았죠. 지금도 제 서랍엔 한국어로 적힌 매뉴얼 한 장이 있습니다. 그 글자를 따라가며 저는 매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이 아니라 어떤 원칙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남긴 것이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